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주의 혁명전선의 조남현입니다. 오늘은 왜 문재인 정권이 사회주의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말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독자 여러분께서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이 정권이 사회주의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우리가 비판하느냐, 왜 그렇게 지적하느냐,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되면 나라가 몰락의 길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우려를 한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이 정권이나 이 정권의 지지자들은 사회주의를 말하면 펄쩍 뛰어요. 그 색깔 논쟁 뭐 이런 식으로 가죠. 색깔 논쟁이라고 하는 데는 우리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 진영의 책임도 있습니다. 뭐냐, 단순화시켜서 그냥 김정은이에게 나라를 갖다 바칠 작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버리면, 물론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들이 좌파 정권이고 과거 주사파였다 하더라도 막상 국가의 운영을 맡은 이상은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대북 정책만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일반 시장 경제의 측면에서 이 정권이 왜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라고 말하느냐,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과거 사회주의, 우리가 사회주의라고 하면 과거에 소련이 이제 공산화되면서 동구권이 다 공산화됐죠. 중국도 그랬고, 북한도 그랬고, 쿠바도 그랬고, 자, 뭐 베트남도 그랬고, 나중에는 다 개혁개방으로 나섭니다만, 북한만 빼놓고. 그때 시행했던 게 바로 사회주의죠. 그 사회주의는 뭐죠? 경제적으로 볼 때 계획경제입니다. 자본주의는 자유시장 경제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문재인 정권이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때의 사회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그때의 사회주의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그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왜 사회주의라고 말을 하느냐, 그리 가고 있다고 말을 하느냐, 이런 겁니다.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 또 하나는 큰 정부, 그것도 정부가 비대해지는 것, 이 두 가지를 특징으로 합니다. 먼저 우선 전자의 것부터 설명을 드리면, 자, 고전적 사회주의라고 할까요? 최초의 공산 국가들이 했던 계획경제의 사회주의, 그게 왜 망했죠? 계획경제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합니다. 계획경제가 가능하려면 국가가, 그러니까 계획당국인 국가가, 현실적으로는 정부겠죠. 정부가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국민들이, 자, 어떤 어떤 식료품을 먹고 싶어 하는지, 어떤 고기를 얼만큼 먹고 싶어 하는지, 또는 쌀, 밀, 이런 것들을 얼만큼 필요로 하는지, 이걸 국가가 알아낼 재주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특정 시점에, 예를 들면 설문조사를 한다고 합시다. 설문조사. 그래서 이 집에선 식료품이 뭐가 필요해, 얼만큼, 이렇게 설문조사에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설문조사는 정확할까요? 아니죠.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 음식물에 대한 기호는 늘 바뀝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젊을 때하고 나이 먹었을 때하고 다르고, 같은 시절에 같은 사람이라도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법이지요. 오늘 저녁은
뭐 고기를 구워 먹을까 생각했다가도 아니야, 갑자기 회가 먹고 싶어졌어.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요를 정확하게 알아낼 재간은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건 하나의 사례인데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쯤, 35년 전,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때 제가 만난 분 중에 하나가 전국의 고추왕이었어요. 고추왕. 고추 재배 농가의 주인이었죠. 그분이 과거의 그 고추 생산 방법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냈어요. 고추 생산량이 갑자기 이 사람이 방식으로 하니까 5배가 뛰었습니다. 5배. 생산량이. 근데 이 사람이 참 의로운 사람이었던지 그걸 자기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전국의 고추 농가의 그 재배 방법을 뭐 그때 기억으로는 뭐 직파 농법이라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 전에는 좀 다른 방법이었던 모양입니다. 이것을 전국의 고추 농가에 그것을 알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고추 값이 폭락을 해버렸어요. 고추 생산량이 너무 많아져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농협하고 이제 얘기를 해갖고 고추 농가의 그 생산 계획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다들 실제 생산량보다 많이 생산하겠다고 답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통계보다 훨씬 적은 양이 생산됐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또 올라갔어요. 이렇듯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계획 당국이 알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획 경제가 망한 겁니다. 그래서 동구권 사회주의,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 시장 경제로 돌아선 것이죠. 물론 소련이 망하면서부터 비롯된 일이긴 하지만 소련 역시도 우리가 알기로 미국하고 소련 간에 미국의 그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강력한 그러니까 이제 그 군비 경쟁을 벌임으로 해서 소련이 오히려 몰락하게 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물론 그것도 한 요소가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사회주의 계획 경제 자체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옛날에 그 현대자동차에서 노조위원장까지 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 사람이 어느 날 뭔가 깨달은 게 있어서 자기 노선을 바꿉니다. 이제 좌파에서 우파로 돌아섰는데 이 사람이 러시아를 갔다 와서 한 얘기가, 예를 들면 요만한 망치로 뭘 두들겨도 되는 걸 이만큼 큰 해머로 이걸 내리치는 그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걸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상점도 사람들은 줄 서 있는데 12시면 12시 딱 되면 문 닫고 가버려요. 소비자는 줄 서 있는데. 그러니 이게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 사람이 단순한 그 현장을 파악한 거지만, 이렇듯 국가 통제, 계획 경제는 망하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게 과거의 사회주의였어요. 그럼 왜 문재인 정권 보고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고 하느냐? 그런 극단적인 형태의 사회주의는 아니지만 국가의 통제가, 국가가 공급과 수요 사이에 거래가 있죠. 공급, 수요, 거래, 수요, 이거를 국가가 다 개입해서 통제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회주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사회주의를 향해서 가고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회주의가 여기 있으면, 여기가 자유시장 경제라면 문재인 정부는 여기쯤 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국가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대표적인 게 뭐죠? 예, 부동산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로 목격하고 있는. 그래서 결국은 뭐 조세 저항 운동까지 일어나고, 이건 단순히 다주택자들만의 고민이 아니에요. 지금 임대차 3법이 이제 국회에서 그 신고제만 빼놓고는 이 법이 통과되어 있는 상황인데, 가격을 통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기간, 그것을 국가가 통제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2년 플러스 2년으로 돼 있죠.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이미 2년이 다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플러스 2년 하겠죠? 그래, 최장 잡아야 4년입니다. 국회에서 윤희석 의원이 지적했듯이 세입자들은 더 불안해요. 4년 뒤가 아니라 나중에는 전세가 다, 지금 이미 전세가 다 실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월세로 전환하게 돼요. 전세를 들어가려고 해도, 계약관이 끝나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해도 거기도 역시 전세값이 대폭 올라 있습니다. 이 건물 아파트 소유자도, 다주택자도 원래는 올릴 생각이 없었는데 정부가 앞으로 못 올릴 거라고 이게 법으로 정해버리니까, 그러면 올릴 수 있을 때 왕창 올릴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으니까 자구책을 찾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대하는 사람이나 임차인이나 다 원치 않는데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을 아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임차인들이 더 불안합니다. 나중에는 결국 월세로 갈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전세가 사라지고, 또는 반전세라는 게 있죠. 전체 전세가 아니라 전세금을 조금 덜 높이고 나머지는 월세로 전환하는 거죠. 전체를 월세로 가든 반전세든 간에 임차인들의 거주 비용, 임대인에게 지불해야 될 거주 비용은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불안한 거예요. 더 임대인들보다, 다주택자들보다 실은 무주택 임차인들이 더 불안한 겁니다. 이걸 누가 원한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의 핵심 세력들은 과거 80년대 이 사람들이 사회주의 그런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죠. 주사파든 PD파든 간에, NLPDR이든 PDR이든, 그러니까 그 마르크스주의든 그 주체 사상을 했던 사람이든 다들 기본적으로는 사회주의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운동을 했던 사람들인데 90년대 중반 들어서 동구권이 다 몰락했죠. 현실 사회주의가. 그리고 중국도 개혁 개방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부터 갖고 있던 이념은 버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내면화됩니다. 내면화됨으로 해서 그것을, 그 의식을 아직도 그 의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의 그 핵심들은 80년대의 의식 구조 속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음모론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서 그것이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이익을 본다, 이렇게 믿어서 이렇게 편가르게 나서고 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저도 일부 거기에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국가 통제가, 자꾸 시장에 대한 국가 통제가, 또 대표적인 게 있죠. 노동시장입니다. 노동시장, 특히 문정권 들어와서 노동시장에 대한 강화, 그 규제가 더 강화됐어요. 즉 정부가 개입해갖고 노동도 결국은 공급과
소비 아닙니까? 사용자는, 노동자는 노동이라는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게 뭐죠?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제해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 허무맹랑한 이것도 마찬가지. 노동시장을 왜곡하는 거예요. 여기서 참고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만, 과거 그 민노총에서 그걸 계속 줄기차게 주장해 왔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런데요, 그때 예비 취업자들, 그러니까 아직 노동시장에 진출하지 못한 예비 취업자들, 청년들, 젊은이들이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다. 그 비정규직, 그것도 내가 거기에만 들어갈 수 있으면 원이 없겠어. 그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 비정규직은 현장의 정규직과 비교해서 나는 왜 얘네들보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을 적게 받지? 그런데 예비 노동자들은 비정규직도 좋아. 거기라도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게 어디서 시작된 거죠? 예, 노동시장의 통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일단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해고를 못하게 돼요. 아예 노동관련법으로 그걸 아예 국가가, 이건 물론 문정권 돼 갖고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그 전부터 강화되어 온 건데, 민노총의 입금이 강화되면서 점점 그렇게 되어 온 거죠. 그리고 문정권 들어서 그 국가의 개입이 더 심해진 거죠. 그건 결국은 노동시장을 왜곡해서, 사실은 사용자도요, 비정규직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일정 기간 되면, 예를 들면, 파견 근로자, 이런 경우에도 2년 이상 못하게 하니까 2년 되면 내보내는 거예요. 되기 직전에. 이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숙련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면 반드시 역효과가 난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시장의 복수라고 합니다. 시장은요, 시장의 원리에 따르지 않는 그런 정책이나 정부 제도 내지는 또는 비정부, 예를 들면 어떤 폭력 조직이랄지 이런 그런 것들이 개입해서 시장을 교란시키면 시장은 스스로 그것을 시장에 순응하도록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시장의 복수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 전체가 몰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부가 또 한 가지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시장에 대한 개입과 플러스 과거부터요, 가장 좋은 정부는 작은 정부였습니다. 작은 정부. 그건 무슨 뜻이냐? 시장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시장에 대한 개입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문정부는 시장에 대한 개입도 개입이지만 국가 예산을 엄청나게 늘려가고 있죠. 큰 정부, 자꾸 정부의 규모를 키워갑니다. 작은 정부가 가장 좋은 건데, 정부의 규모를 가장 키워가는데, 큰 정부의 규모는 곧 뭘로 나타나냐? 예산으로 나타납니다. 이 정부 들어서 지금 엄청나게 돈이 많이 풀렸죠? 그래도 시중에 지금 유동성이 풍부해서,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 값이 올라가기도 한 겁니다, 또. 공급도 안 하면서도 유동성은 엄청 늘려놨으니까. 돈을 엄청 풀었고, 앞으로도 풀 거고, 이렇습니다. 계속 예산을, 부채 비율이 몇 프로가 한계선이라는데, 그게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거야?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38%선 정도가 적정선으로 그동안 해왔는데, 60% 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의 크기는 곧 정보의 크기입니다. 정보의 크기는 곧 시장에 대한 통제의 강화입니다. 그것은 곧 사회주의에 한 걸음씩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과거 사회주의가 몰락했듯이 그런 빠른 속도로 급전직하해서 몰락하는 건 아니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해서 나라가 쇠락의 길로 갈 것이다.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을 사회주의로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도 그냥 이 빨갱이들 이렇게만 설명하지 마시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사회주의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나라가 쇠락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비판하는 것이다. 이걸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